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긴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동해바다에서 이제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캠핑이요? 네. 너무 좋았겠네요. 사건, 사고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이제 힐링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좀 충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에너지 또 오늘 방송에서 잘 써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치매 머니.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지난 6일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4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요. 이게 참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치매 환자들의 자산을 이렇게 조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전국 치매 환자의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이제 소득과 재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입니다. 이 중 자산을 가진 사람은 약 76만 명에 이르고요. 전체의 60%가 넘죠. 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154조 원 중에 약 114조 원, 전체 74%가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동산 자산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54조 원이라는 규모는요, 우리나라 GDP의 무려 6.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제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사기에 악용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치매 머니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순환 구조 안으로 연결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생생법률쇼를 진행하다 보면 그러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자기 그 부모님이 그 지금 좀 치매기가 좀 있으신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뭔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범죄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거나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그게 딱 떠올랐는데, 이렇게 좀 치매 노인분들의 어떤 재산을 노린 범죄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매 노인의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요, 치매 환자의 손자라고 속여서 손자 행세를 하면서 1억 4,1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80대 이제 치매 환자 사례도 있는데요. 평소 소비가 거의 없던 분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통장에서 수십만 원씩이 계속 꾸준히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의 지인이 이 치매 환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인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은행 측에 요청을 해서 추가 피해는 막았지만 이 피해가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일이 추후에 가족 간 상속 분쟁까지 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치매로 인한 자산 피해는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 이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평소에 이제 씀씀이가 크지 않은 분이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이걸 좀 뒤늦게 하는 경우에는 좀 피해 금액도 커질 것 같고 참 문제가 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또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이 벌써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에 대해서도 후견인이 필요한 건데요. 성년 후견 제도는요, 치매나 지적 장애처럼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의 재산과 신상 문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요,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네, 회사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법인도 네, 될 수 있고요. 네, 자신의 이제 후견을 맡길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함께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후견인의 90% 이상은 가족이나 친척, 이런 친족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후견인이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에서는 넘어서서 이 치매 환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법적 장치라는 점이고요. 10년 정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성년 후견 신청이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그렇게 있다고요. 네, 실제로 성년 후견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재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후의 자선단체에 본인의 의사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스스로 내린 정상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자녀들이 이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성년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부를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례도 재혼을 있군요. 해서 자신들한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줄어들까봐 네. 이걸 지키려고 이 부모의 단순한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네. 치매로 몰아가서 뭐 이런 성년 후견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후견인을 둘러싸고 형제들 간에 내가 하겠다, 너가 하겠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조금 재산 관리 면에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네. 형제들 간 다툼이 생기거나 또는 특정 가족에게만 유리하도록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또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임의 후견 제도. 사후의 일이 아니라 사전에 하는 임의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임의 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두는 제도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미리 이제 자기가 이미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자식들 간의 다툼이나 네.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을 해두는 제도인데 다만 이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 등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위조나 분쟁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후견 계약을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 됐을 때 이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후견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제도를 미리 이렇게 다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지만 네. 사전에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가족 간 분쟁도 막고 자신의 자산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견 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전체의 이제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치매머니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일이 개인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가입을 하거나 이러면 네.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 치매 머니의 규모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바로 또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인데요. 이건 또 무엇이냐? 네. 법원이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서 자산이나 생활을 대신 관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를요, 2018년도부터 도입을 했지만 아직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는 많이 이렇게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경우는 네. 뭐 교육도 받고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죠. 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2018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후견 심판 청구가 겨우 680건에 불과합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이 후견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너무 적고 이 치매 환자다 보니까 이 환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후견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치매 머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치매 머니라는 개념도 일본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가족 신탁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회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네.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가족 신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본인이 신뢰하는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전용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계약 내용을 내가, 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내 자산을 맡기면서 부동산은 팔지 말고 관리만 해라. 그리고 예금은 생활비와 손주 교육비로만 쓰고 다른 데는 쓰지 말아라. 이런 식의 용도를 조건. 좀 지정을 할 수 있나 보네요. 네, 용도를 지정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이 위탁을 받은 이 가족이 헛되이 돈을 쓰지 않도록 이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별도로 감독인을 지정을 해서 영수증이나 통장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재산이 부정하게 쓰이는 것도 맞고 당사자의 의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후견 신탁 제도를 하루빨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라든지 또 이제 후견 신탁 이런 제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22년 동안 고객 돈 빼돌린 은행 직원. 야. 20년 넘게 고객 돈을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말 이제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런 그 표현이 딱 떠오르는데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건가요? 맞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는 말은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네. 상황이죠. 이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2년 동안요. 87차례에 걸쳐서 고객 예금 약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네. 이 범행의 지속기간이 워낙 길었고 내부 감시망도 뚫을 만큼 치밀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이 직원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예금을 유치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초반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서 신뢰를 꾸준히 쌓았습니다. 이 모든 이제 저희가 보면은 항상 금융사기에 이런 수법이 들어갑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항상. 신뢰를 얻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작은 돈을 빌려서 다 갚아주고 제때 갚아주고 네. 이자 제때 지급하고 그래서 신뢰를 미리 쌓아야 나중에 큰 범행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점차 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결국 2023년 7월 직원이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동의 없이 이렇게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러면은 좀 본인이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까지도 계속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뭐 자수를 한 사실이 좀 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수를 안 했다면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범인이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이나 네.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선처를 받지 않습니까? 이 직원은요,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사람의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자수가 그냥 갑자기 자수한 게 아니라 네. 자수 직전에 이미 다수의 고객, 이제 신협이니까 조합원들이 되겠죠. 네. 조합원들이 금융기관 어플, 앱을 통해서 자신의 예금 잔액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미 이 신협에 문의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이 직원이 이런 상황에서 범인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염려를 해서 자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건데 심지어 이 직원은요, 자수 직전 그리고 자수 당일에 신협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 네.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수를 진심에서 우러나서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정황상 더욱더 그렇죠. 이미 신협 그 조합원들이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파쇄했고 그래서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수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어떤 계획적인 행동에 가깝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도 역시 이제 4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뭐 동일하게 좀 판단을 내린 걸까요? 네, 그렇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봤고 실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걸쳐서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래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고객들과의 오랜 신뢰관계, 이 신협과 직원을 믿고 돈을 맡겼을 네. 테니까 이 신뢰관계 그리고 신협이라는 어떤 공공성과 신뢰도가 요구된 조직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고객 몇 명의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신협 전체의 조직적인 신뢰와 명예, 나아가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사건이라는 것도 강조했죠. 그래서 범행의 중대성, 반복성, 직업적 지위의 악용 이런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인이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항소를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은행 직원의 고객 돈 횡령 사건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징역 4년 6개월의 형량, 어떻게 변호사님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니까 맡길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네, 물론 많으시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금리가 좀 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믿고 맡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낮은 금리를 극복하고 은행에 맡기는 건데 생각보다 은행이나 신협 같은 금융기관에서 고객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말씀하신 이 신협 직원에게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 형량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기간이 무려 22년인데다가 금액도 15억 원에 달하고 무엇보다 고객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회사 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15년. 예. 네, 죄송합니다. 15년, 12년. 인가요? 네, 횟수를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15년, 12년을 네네. 선고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형량이 이 700억 원에 비하면 뭐 다소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오랜 기간 그 고객의 장기간. 신뢰를 네. 반하는 행동이고 범죄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게 내부 감시망이 허술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치밀하다고 봐야 할지 참 안타까운데 이 피해를 본 고객분들은 그러면 예금을 되찾으려면은 뭐 민사소송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네. 입장에서도 돈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이 사건은 사건이고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어떻게 예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요,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직원이 빼돌린 자금을 뭐 아파트 인테리어 아니면 차량 구입비, 어떤 소비성 지출에 다 사용해버려서 개인 자력으로는 피해 변제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협 차원에서 뭔가를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피해 고객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네. 그거밖에 없는데 이 법원이 해당 신협이 뭐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거나 아니면 직원 관리가 부실했다거나 어떤 기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상의 주체가 신협이 될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손해를 떠안게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고객 예금에 대한 신협이 기관의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내부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에게는 보다 이제 엄격한 좀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볼까요? 유심교체 사기 피해 주의보. 네, 참. 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각종 스미싱, 피싱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링크를 첨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참 이 사기 조직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범죄를 보면서 어떤 범죄 조직인지 정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유심 교체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신청을 네. 해봤더니 뭐 몇만 명이 대기 지금 중이다. 대기자 명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이를 노린 스미싱 문자 그리고 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이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예약한 유심이 입고됐으니 방문 전에 본인 확인을 해달라라면서 이 정교하게 꾸며진 링크를 첨부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유심 때문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할 텐데 저런 게 오면 사실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문 전에 빨리 본인 확인하라니까 얼른 누르고 빨리 가야지 네, 이런 네.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유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무료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구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링크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링크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스마트폰이 감염돼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금융정보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유심 무상 교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피싱 수법도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유심 무상 교체라고 검색을 했는데 거기를 클릭해 보면은 이제 도박 사이트로 네.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 결과에 이제 비영리 단체로 위장한
중간 경우 도메인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도박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이러한 기법을 위험 신호로 보고요. 공식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유심 관련 안내는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어떤 문자나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문자들의 폐해는 사실 꼭 받아야 하는 문자라든지 공식 홈페이지 어떤 안내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필요한 것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나쁜 범죄 같은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요, 이 사기 문자나 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침착하게 구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문자 받으면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QR코드, 첨부 파일 절대 클릭하거나 열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거나 네. 문자를 수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전화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안내가 정말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게 맞는지 고객센터나 통신사 어플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실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또는 유심을 막 바로 교체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촉박한 요청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좀 일단은 압박을 하거나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 제스처가 있으면 좀 일단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다른 여러 가지 범죄에서도 사기꾼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지금 급하다.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아이가 아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촉박한 요청을 사용하는 게 수법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대부분 고위험 사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 감염, 그리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저장된 개인정보, 금융 어플 접근 권한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요, 원격 조작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가 되는 순간 무단 결제, 계좌 이체. 그러니까 내 폰이 거의 그 사람의 폰처럼 이렇게 이용이 그렇죠. 되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런 2차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통신사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실 여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SK텔레콤 일부 이용자들은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일부 SNS에서 변호사님도 이제 스스로 당했다고 하면서 집단 소송 하실 분들 모읍니다. 이런 글을 네. 좀 봤거든요. 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앞으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서 일부 가입자들이 실제로 집단 소송 준비하거나 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 SK텔레콤이 어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유출된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실질적인 개인정보로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유심의 일련 번호라거나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이 자체가 과연 개인정보로 인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설령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유출이 어떤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손해와 정보 유출 사이에 정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즉 소비자 측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서는요, 통신사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요, 법원은 SK텔레콤의 보안 시스템의 유지 수준, 대응 조치의 신속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최대 통신사인 만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대응이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그 고객들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새벽 스쿨존 속도 제한, 헌재 위헌 여부 판단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법이 사실 이제 그 어린이가 거의 이제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이 시속 30km를 현행 법에서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4시간 내내 제한하는 것은 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특히 말씀하신 새벽처럼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시간대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도로의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30km 이하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요, 평일, 주말, 공휴일은 물론이고요, 시간대 구분도 전혀 없이 24시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분은 변호사분이 내셨죠. 변호사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번에 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지난 1월 새벽 4시경에, 새벽 4시예요.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시속 48km로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껴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서 심리 중인데, 이 시간대나 통행량과 무관하게 24시간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공권력의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속도 제한이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향후 제도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논해볼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스쿨존은 1995년부터 이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인근에 지금 16,900여 곳이 이제 해당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스쿨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도 시행은 1995년도에 시행됐으니까 제도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죠. 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을 해서 어린이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요, 총 1,922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16명이 목숨을 잃고 1,90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가정의 달인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에요. 네, 가족 나들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올해 2월에는요, 대구에서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아니고요, 과속도 아니었는데
단순히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스쿨존의 중요성이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요, 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기가 어렵죠. 네. 공단이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에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이 규정을 지킨 차량은 불과 8.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지한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고 하니까 현실과 법 사이의 어떤 간극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좀 어른보다는 그렇죠. 좀 폭이 좁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고요. 차 안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도로 주변 시설물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아이들은 갑자기 확 튀어나오거나 이런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유전자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속 30km로 서행을 하더라도요, 제동거리가 최소 4m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도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이 이제 그 시속 30km로 이렇게 정해진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30, 40, 네, 왜 네. 30일 것이냐. 여기에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및 보행안전 연구에 따르면요, 차량과 사람이 충돌했을 때 시속 30km 이하에서는 보행자의 생존율이 약 90% 이상인 것으로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고요,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은 단순한 제한속도 구역이 아니고요, 어린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비슷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기준 무시한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40km 이상이면 6만 원. 50km 이상이면 9만 원, 60km 이상이면 12만 원, 80km를 넘으면 과태료 30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네. 무려 526만 건에 달합니다. 526만 건이요? 네, 526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526만 예. 건. 작년 한 해만. 그래서 과태료 총액이 2,894억 원에 달해서 스쿨존 단속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아동들의 그 피해가 발생한 시간대가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 피해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그 성인 운전자들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긴 한데 그 일괄 제한을 아예 또 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만 보면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필요한 제도죠. 하지만 일률적인 24시간 적용 방식이 과연 정당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쟁점은요, 심야나 새벽에 네.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시간대에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입니다. 즉, 공익인 어린이 보호가 있고요, 사익인 운전자 행동의 자유 간에 균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 제한 조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하고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24시간 일괄 제한이 이를 충족하는지가 헌재 심리의 중심입니다. 만약 헌재가 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제도라고 판단을 한다면 향후에는 시간대별 제한 네. 운영 또는 주말 방학 등 일부 예외 허용 방향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같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접수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저도 이걸 보고 그때는 뭐 잘못 판단이 됐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2021년도에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자체의 요건 하나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간 제한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그와 다르게 적법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판단을 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스쿨존 속도 인류율 제한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가 되긴 했지만 헌법소원이 이미 한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 또 이제 개정안도 발의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정황을 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분들도 좀 상당히 계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헌재의 판단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도 이 판단에서 굉장히 운전자로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야근하고 퇴근할 때 이럴 때 어린이 보호교육이 많은데 집에 가는 과정에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은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속도 제한이라는 공익 목적이 과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중대한 이익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그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분도 이 행동 자유권, 사생활 자유,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스쿨존 속도 제한을 등하교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그 시간 제한을 좀 두는군요. 네, 그래서 이 헌재가 이 같은 비교법적 시각을 얼마나 수용할지 이 부분도 미지수고 만약 헌재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말씀하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처럼 시간대별 탄력 적용 방식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스쿨존 속도 24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나중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주는 유학생들입니다.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고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요즘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빌려주는 거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지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장 대여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국적의 유학생으로부터 한국에서 만든 통장 빌려만 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주변 유학생들도 이거 용돈벌이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안심을 했는데 빌려준 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요. 곧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돈도 받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과거에는 이런 중간책이 주로 한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였다면 요즘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통장 대여부터 계좌 간 자금 이체, 심지어 돈 세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유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범죄인지는 모르고 쉬운 아르바이트로 착각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통장 명의 대여만으로도 사기 방조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 이런 제안 자체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통장 대여가 아니라 또 수거책 알바를 하는 유학생들도 적지 않다고요? 네, 실제로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요. 통장 명의 대여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 통신 장비 관리까지 유학생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하루 30만 원 보장,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광고가 그 자국어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이트가 바로 분투제 한국인데요. 분투제 한국이요? 분투제 한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분투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알바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중개기, 운영책 역할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의 한 사립대에서는요, 중국인 유학생 10여 명이 약 20억 원의 피해금을 돈 세탁한 이런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직 계좌로 입금을 하면요, 유학생들이 그 돈을 중국 등 외국 계좌로 송금을 하고 다시 총책 계좌로 자금이 넘어가는 아예 정말 전문적인 돈 세탁 과정인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거주하던 중국인 유학생이 휴대폰 11대와 유심칩 30여 개를 관리하면서 실제 발신 및 문자 중개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매주 25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고 조직은 이 범죄를 통해서 총 1억 7천만 원의 피해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이 법원에서는 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 발신 과정에 직접 관여한 걸 인정을 했고 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서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그래서 다소 감형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사실 방조 수준이 아니라 공범으로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범죄에 가담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몰랐다 아니면 네. 주도적 역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이다 보면 사실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넉넉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벌어지는 또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들이 원래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생활비나 등록금의 부담은 크고 단기간에 현금을 벌 수 있다. 이런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장벽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에 연결된 허위 알바 제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재판을 많이 담당한 판사들은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유학생들이 잘 몰랐다, 그냥 용돈 벌려고 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사례가 SNS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접촉했고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직접 수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직은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입니다, 형사입니다. 네네. 이렇게 형사를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고요.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니까 그 직원에게 돈을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해서 네. 피해자를 속여서 해당 유학생에게 이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랐다, 심부름만 했다 이런 변명이 형량에서는 일부 참작은 되겠지만 범죄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러한 정보에 이 접촉을 하게 될 때가 보통 이제 이 유학생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나 그 대학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대학이나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예방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제 대학 등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들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과 대학의 실질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은행 계좌 개설해야 되고 휴대폰 개통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정보를 탐색하는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요, 입학 초기부터 기초적인 생활법률 교육 이런 것을 정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심스러운 고수익 알바 제안은 경찰에 확인해라. 이런 구체적인 실용적인 경고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어떤 항상 코디네이터 분 중간에 이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학생이 장기 결석을 했다 또는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간 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징후가 발생되면 단순한 생활 문제로 보기보다는 불법 아르바이트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사실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좀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